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우리 딸 파혼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딸이 그 집 아들을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거짓으로 만들어진 집에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처음 상견례에서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완벽해 보여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그리고 저와 우리 딸을 무시하는 태도도 참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정말인지 말이에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날 상견례에서 처음 만난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 완벽해 보여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전 이소정이에요. 올해 54살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딸 은서 하나 키우며 살아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거든요. 은서는 그때 29이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멋진 남자친구까지 만났었어요. 그 남자친구가 바로 박준호였어요. 31살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죠. 처음 은서가 데려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순수한 성격에 은서를 정말 아껴주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다만 한 가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뭔가 과장된 느낌이 있었어요. 준호는 언제나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다면서 대학도 좋은데 나오시고 회사도 크게 하고 계신다고 자랑했었습니다. 물론 자식이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왜인지 조금 어색한 구석이 있었어요. 너무 열심히 자랑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던 중 상견례 날이 정해졌었어요. 장소는 시내 유명한 특급 호텔의 레스토랑이었거든요. 준호 어머니께서 정하신 곳이라고 하더군요. 은서가 거기 정말 비싼 곳인데 괜찮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전 괜찮다고 했어요. 딸의 평생 일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부담스러웠습니다. 교사 월급으로는 그런 곳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상견례 당일 저와 은서는 조금 일찍 도착했었어요. 호텔 로비부터 화려하더군요. 높은 천장에 걸린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까지 평소 제가 다니는 곳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레스토랑에 들어서니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테이블마다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고 은은한 조명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전 괜히 옷차림이 초라해 보이는 건 아닌지 신경이 쓰였어요. 은서가 제 마음을 알아차리고 살짝 팔짱을 끼며 괜찮다고 우리도 충분히 단정해 보인다고 속삭였었어요. 정말 고마운 딸이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앞서 걸어오는 중년 여성의 모습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과 저희가 잘 아는 준호가 따라오고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이지만 그 여성이 바로 강윤희, 준호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그 남성이 박종남, 준호 아버지였습니다. 편의상 앞으로 준호 어머니, 준호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준호 어머니는 다가오면서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윗사람이라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전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제 이름과 은서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준호 어머니의 시선이 저와 은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품정하듯이 말이에요. 준호 아버지는 준호 어머니보다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역시 어딘가 과시하려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약된 테이블에 앉았어요. 창가 쪽 좋은 자리였는데 시내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곳이었거든요. 제가 이 자리 정말 좋다며 예약하기 힘들었을 텐데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자 준호 어머니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이런 곳은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자신들은 자주 오는 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슬쩍 자랑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준호가 메뉴판을 보더니 신나서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다면서 자신들이 자주 와서 잘 안다고 했어요. 은서가 그럼 추천 좀 해달라고 하자 준호는 더욱 신이 나서 이것저것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추천을 마치자 준호 아버지가 겸손한 척하면서도 은근히 자랑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거래처들과 자주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한다고, 그래서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잘 안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그 말을 듣더니 더욱 신이 나서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다면서 회사도 크게 하고 계시고 사업도 잘 되고 있다고 자랑했어요. 그런 준호의 모습을 보며 준호 어머니와 아버지는 뿌듯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계속 뭔가 어색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너무 완벽한 것 같았거든요. 마치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급스러운 요리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예술품 같았어요. 준호 어머니는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는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준호 어머니는 슬쩍슬쩍 저희를 탐색하는 말들을 했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은서는 어디 회사에 다니는지, 집은 어디에 사는지 물어보더군요. 전 솔직하게 답했어요. 고등학교 교사라고, 은서는 작은 회사에 다닌다고, 집은 아파트에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준호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제가 교사라고 했을 때 준호 어머니는 아, 그렇구나 하면서 약간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더 좋은 직업을 기대했던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준호 어머니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청담동에 아파트가 있다고, 준호 아버지 회사가 잘 되고 있어서 여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품 가방이나 시계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자랑했어요. 준호는 그런 부모님의 말을 들으며 더욱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순진하게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뭔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부자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자랑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준호 아버지가 말하는 회사 이야기나 접대 얘기들도 왠지 과장된 느낌이 있었어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겉보기에는 화기애애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긴장감이 계속 흘렀습니다. 특히 준호 어머니의 시선이 계속 저와 은서를 품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그냥 첫 만남이라 서로 어색한가 보다 싶었어요. 그 어색한 분위기는 메인 요리가 나오면서 더욱 확실해졌어요. 준호 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준호 어머니는 고급스러운 스테이크를 자르면서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제 직업에 대해 다시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다시 확인하더니 아, 그렇구나 하면서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학교 선생님이니까 먹고 살만은 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먹고 살만하다니요. 마치 제가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사는 사람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인정하는 듯한 말투여서 뭐라고 반박하기도 애매했어요.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은서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어느 회사에 다니냐고 물어보더니 은서가 솔직하게 작은 회사라고 답하자 또 그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 회사 다녀서 뭐 큰 돈이 되겠느냐고, 결혼하면 아무래도 집에서 살림하는 게 낫겠다고 했어요. 요즘 애들이 회사 다닌다고 하지만 용돈 정도라고 덧붙이면서요. 제 옆에 앉은 은서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비록 작은 회사지만 얼마나 성실하게 다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하다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준호의 반응이었어요. 준호는 어머니 말을 듣더니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은서 씨는 집에 있어도 된다고 했어요. 심지어 자신들 집이 잘 살아서 은서가 일 안 해도 충분하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준호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자신은 한국대 경영대학원 MBA 출신이라고,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가정의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더욱 확실해졌어요. 한국대 MBA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학력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게 꺼내는 걸까요? 마치 저희를 누르려고 일부러 내세우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제가 아는 대학 동창 중에 같은 프로그램을 나온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준호 아버지가 말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확실하지는 않았지만요. 준호 어머니는 준호 아버지의 말에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그러면서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라고, 서로 격이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들 아들은 좋은 집에서 자랐으니까 그에 맞는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요. 그리고는 정말 노골적으로 저희 집안을 폄하했어요. 사돈댁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이들 결혼 준비할 형편이 되냐고 물어보더군요.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경제적으로 부족하다는 뉘앙스를 계속 풍겼어요. 제 옆에 앉은 은서가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어요. 우리 딸이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 싶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좋아하는 은서를 생각해서 꾹 참았어요. 그런데 준호 어머니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자신들 집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슬쩍 저희가 그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준호 아버지도 거들었어요. 자신의 회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요즘 큰 프로젝트를 몇 개나 진행하고 있는지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아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마치 저희는 그렇지 못하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준호는 그런 부모님의 말을 들으며 더욱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순진하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다고, 자신들 집이 정말 잘 산다고 했어요. 심지어 은서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들이 다 책임질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전 정말 화가 났어요. 마치 저희가 구차한 처지에서 좋은 집안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준호 어머니의 다음 말이었어요. 결혼식도 격에 맞게 해야 한다고, 자신들이 아는 사람들 체면도 있으니까 좋은 곳에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마치 저희더러 돈을 더 내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희가 못 낼 거라는 걸 알면서 일부러 부담을 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잠깐 말했어요. 결혼식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준호 어머니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체면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적당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준호 아버지도 맞장구를 치면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런 일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전 확실히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저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이에요. 저희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교사인 저도 작은 회사 다니는 은서도 모두 자신들보다 아래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전 참았습니다. 은서의 행복을 위해서였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말하는 대로 잘 사는 집안이라면 은서에게는 좋은 일이니까요. 준호는 부모님 말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은서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준호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텐데 서로 잘 지내보자고.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것들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전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저희더러 분수를 알라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곧 그 모든 허세를 벗겨낼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 상견례 이후로 며칠 동안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준호 부모님이 한 말들이 자꾸만 생각났거든요. 특히 그 MBA 이야기가 계속 걸렸습니다. 은서는 그날 이후로 조금 우울해 보였어요. 준호 어머니가 한 말들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작다고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했던 그 말들 말이에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가 있었어요. 자신이 정말 그냥 집에 있어야 하는 건지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자신감을 잃다니요. 전 은서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정말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진실일까? 뭔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결국 대학 동창인 도영이에게 연락했어요. 김도영은 회계사로 일하고 있어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잘 알거든요. 도영이에게 혹시 시간 있을 때 만날 수 있냐고 좀 궁금한 게 있다고 연락했습니다. 도영이는 흔쾌히 만나자고 했어요. 우리는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은서 남자친구 부모님이 사업을 크게 하신다는데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한국대 MBA 출신이라고 하는데 말하는 내용 중에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어요. 도영이는 제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특히 MBA 같은 건 확인하기 쉽지 않으니까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전 도영이에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도영이는 회사 이름이나 대표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자신이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더군요. 전준호 아버지 이름과 회사명을 알려줬어요. 도영이는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더니 여러 사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도영이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이 회사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자 도영이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 회사가 실제로는 휴면 상태라고, 그리고 자본금도 별로 없고 직원 수도 거의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사업을 크게 한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뜻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도영이는 일단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그렇다고 했어요. 물론 다른 회사를 통해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본인 명의 회사로는 별다른 사업 활동이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도영이가 한국대 경영대학원 동문회 명단까지 확인해 봤는데 준호 아버지 이름이 어디에도 없더라는 거였어요. 전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MBA 출신이라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도영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다른 학교나 다른 프로그램일 수도 있으니까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는 말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한 것만으로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전 도영이에게 이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행동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은서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영이는 물론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조심하라고 조언했어요. 만약 정말 허위 경력이나 과장된 재정 상태를 숨기고 있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정말 준호 부모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왜 그런 허세를 부리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부모님의 거짓말을 진짜로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가? 집에 도착해서 은서를 보니 더욱 마음이 복잡했어요. 우리 딸이 혹시 속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영이가 확인해준 내용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휴면회사, 허위 학력, 과장된 재정 상태.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상견례에서 저희를 그렇게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허세를 부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교사인 저를 무시하고 은서더러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는 것. 은서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 확실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충격적인 진실들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도영이와의 만남 이후로 며칠 동안 전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준호 아버지의 허위 경력과 회사 문제를 확인했지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가장 큰 고민은 은서였습니다. 우리 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혼자 알고 있어야 할까? 은서가 준호를 정말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결국 은서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은서의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딸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주말 저녁 저와 은서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은서가 조금 우울해 보였습니다. 아마 준호 부모님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서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좀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했어요. 은서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을 때 전 도영이와의 만남과 조사 결과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준호 아버지의 회사가 사실상 휴면 상태라는 것, 한국대 MBA 출신이라는 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은서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충격받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결국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그리고 은서가 한 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착한데 부모님만 문제인 것 같다고 했어요. 준호가 부모님 말을 워낙 믿고 있어서 자신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은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어요.
준호에게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헤어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전 은서에게 말했어요. 일단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어요. 은서도 그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서가 한 가지 더 말하더군요. 만약 정말로 준호 부모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동안 자신과 저를 무시했던 것들이 더욱 화가 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전 은서가 생각보다 강한 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상처받긴 했지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저와 은서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일단 도영이가 준 정보를 바탕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도영이에게 연락했어요. 더 자세한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특히 준호 아버지의 금융 상태나 회사의 실제 운영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도영이는 직접적으로 개인정보를 조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나 공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은 더 찾아볼 수 있다고 했어요. 며칠 후 도영이가 추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준호 아버지 회사의 매출이나 직원 현황, 사업자 등록 상태 등을 더 자세히 확인한 결과였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사는 최근 몇 년간 거의 매출이 없었고 직원도 대표 한 명뿐이었어요. 사실상 종이 위에만 존재하는 회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대 MBA 관련해서도 더 확실한 정보를 얻었어요. 도영이가 해당 대학원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준호 아버지 이름으로는 졸업생 기록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요. 준호 부모님이 저희에게 한 말들이 거의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전 은서와 함께 이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준호에게 바로 말하기보다는 준호 부모님이 먼저 자신들의 거짓말이 들통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준호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은서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곧 있을 두 번째 만남에서 자연스럽게 준호 아버지의 회사나 학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이 들통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전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억지로 폭로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도영이가 조사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관했습니다. 회사 등기부등본, 매출 현황, 대학원 확인 결과 등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은서는 처음에는 이런 일들이 어색했지만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고 진실을 밝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이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이번에는 좀 더 격식 있는 자리에서 결혼 준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전 은서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였어요. 은서가 준호에게 좋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로 할 건지, 언제 만날 건지 물어봤어요. 준호는 부모님이 또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하셨다고 이번에는 더욱 특별한 곳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전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또 허세를 부리려고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와 은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미리 연습해 봤어요. 은서가 준호 아버지의 회사에 대해 관심 있어 하는 척하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직원은 몇 명인지,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지 등등 말이에요. 그리고 전 한국대 MBA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물어보기로 했어요. 제가 교육 분야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만약 준호 부모님이 당황하거나 말을 바꾸면 그때 도영이가 조사한 자료들을 보여줄 준비도 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나니 묘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아서 기대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준호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안타까웠습니다. 은서도 비슷한 심정인 것 같았어요. 준호를 여전히 좋아하지만 부모님의 거짓말 때문에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전 은서에게 말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그리고 거짓말 위에 세워진 관계는 오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은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힘들더라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음 만남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준호 부모님의 허세가 어떻게 무너질지, 그리고 준호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저희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준호 부모님이 자신들의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해 보니 묘한 만족감이 들었어요. 물론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면서 자연스럽게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전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허세와 거짓말이 끝날 때가 온 것 같다고. 그리고 은서도 더 이상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말이에요. 일주일 후 두 번째 만남의 날이 왔어요. 이번에도 준호 부모님이 장소를 정했는데 이전보다 더 고급스러운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은서와 저는 서로를 격려했어요. 오늘은 진실을 밝혀낼 중요한 날이라고 서로 용기를 잃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준호 부모님이 이미 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준호 어머니는 명품 투피스에 값비싼 액세서리를 걸치고 있었고 준호 아버지도 고급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준호도 부모님 옆에서 뿌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준호 어머니가 말했어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고, 아이들이 좋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부모들이 잘 협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결혼식은 당연히 특급 호텔에서 해야 한다고, 자신들 체면상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인 양 말하는 투였어요. 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또 시작됐구나 싶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준호 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 정도 수준의 결혼식을 한다고,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런 일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국대 MBA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런 투자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부모님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했어요. 체면은 지켜야 한다고, 저희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순진하게 동조했습니다. 그때 준호 어머니가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물론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양가가 부담을 나눠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형편은 어떤지, 준비할 수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답했어요. 아이들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준호 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아이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특히 사돈댁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저는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한 거였거든요.
준호 아버지도 맞장구를 쳤어요. 자신들은 준호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하지만 양가가 격에 맞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회사가 요즘 큰 프로젝트를 여러 개 진행하고 있어서 여유가 있다고 자랑했어요. 이때 은서가 관심 있다는 듯이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회사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가 미리 계획한 대로였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잠깐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대답했어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한다고, 큰 기업들을 상대로 경영 자문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직원도 꽤 있고 사무실도 강남에 있다고 덧붙였어요. 은서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직원은 몇 명 정도인지, 어떤 회사들과 일하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준호 아버지의 대답이 점점 애매해졌어요. 직원 수는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진다고, 계약상 구체적인 클라이언트 이름은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나섰어요. 한국대 MBA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도 교육 분야에 있다 보니 관심이 있다고, 언제 졸업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준호 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경직됐습니다. 몇 년 전에 졸업했다고 대충 답하더니 주제를 바꾸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 계속 물어봤어요. 그 프로그램이 정말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어떤 과목들을 배웠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준호 아버지의 답변이 점점 일관성이 없어졌어요. 제가 미리 알아본 정보와 다른 내용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서와 제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호 어머니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어요. 학력이나 사업 이야기보다는 현실적인 결혼 준비를 하자고, 너무 자세한 건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저희를 압박했어요. 결혼식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냐고, 특급 호텔에서 하려면 최소 몇 천만 원은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지 확실히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구체적인 금액을 들으니 좀 부담스럽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교사 월급으로는 쉽지 않은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준호 어머니가 예상했던 반응을 보였어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자신들이 더 많이 부담하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갚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마치 저희가 신세를 지는 것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준호는 여전히 부모님 편이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좋은 결혼식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은서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들 가족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은서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자신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준호 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은서에게 결혼 후 계획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회사는 언제까지 다닐 건지, 아이는 언제 가질 건지 하면서요. 은서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준호 어머니는 어차피 작은 회사니까 그만둬도 큰 문제 없을 거라고 했어요. 준호가 벌어오는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은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자신은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회사가 작더라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결혼 전이라 그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결혼하고 나면 현실을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받은 가정에서는 여자가 집안일에 전념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준호도 어머니 말에 동조했어요. 은서 씨는 집에서 편히 있으면 된다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게 드러날 테니까요.
준호 아버지가 또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최근에 얼마나 큰 계약을 체결했는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점점 일관성이 없어졌어요. 앞서 한 말과 모순되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서가 다시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사무실 주소를 알려달라고, 나중에 준호 아버지 회사에 인사라도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준호 아버지가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어요. 최근에 이사를 했다고, 아직 새 주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저와 은서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다시 결혼식 이야기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정확히 언제까지 답을 줄 수 있냐고, 호텔 예약도 미리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자신들은 체면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적당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했어요. 만약 저희가 부담스러워한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암시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어요. 저희더러 포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곧 이 모든 허세가 무너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은서도 제 표정을 보고 안심하는 듯 했어요. 우리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준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음에 만날 때는 확실한 답을 가져오라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전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답했어요. 정말로 다음에는 확실한 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모든 게 명확해질 거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은서와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어요. 준호 부모님의 허세가 더욱 심해졌고 거짓말도 더 많아졌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만남에서는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은서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장을 보자고, 더 이상 이런 모욕은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 은서에게 말했어요. 곧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전 내일이 기대됐어요. 드디어 그동안 쌓인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세 번째 만남의 날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도 준호 어머니가 장소를 정했는데 이전보다 더욱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시내에서도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프랑스 레스토랑이었어요. 준비를 하면서 은서와 저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될 것 같았거든요. 도영이가 조사해준 자료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당황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린 높은 천장,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우아한 테이블들, 정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까지 정말 특별한 날에나 올 법한 곳이었어요. 준호 부모님은 이미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준호 어머니는 최신 디자이너 투피스에 다이아몬드 귀걸이까지 걸치고 있었고, 준호 아버지도 수입 정장에 고급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부모님 옆에서 뿌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시내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로맨틱하고 특별한 분위기였어요. 준호 어머니가 메뉴판을 펼치더니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코스 요리 중에서 가장 좋은 걸로 주문하겠다고 와인도
최고급으로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웨이터가 메뉴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비싼 코스는 1인당 3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와인까지 포함하면 4명이 먹기에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전속으로 놀랐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런 금액을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걸까? 준호 아버지가 와인 리스트를 보더니 프랑스산 고급 와인을 골랐어요. 한 병에 100만 원이 넘는 와인이었습니다. 웨이터에게 자신 있게 주문하는 모습이었어요. 준호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더욱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은서에게 우리 부모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이런 곳에서 자주 식사하신다고 속삭였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술품 같은 요리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플레이팅된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맛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준호 어머니는 결혼 준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이번 주 안에 호텔 예약을 확정해야 한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준호 아버지도 거들었어요. 자신의 회사 동료들과 거래처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야 한다고, 그래서 더욱 격조 있는 장소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곧 모든 게 드러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해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 어머니는 특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때 웨이터가 다가와서 디저트와 커피를 권했어요. 준호 어머니는 물론이라고 하면서 디저트도 가장 특별한 걸로 주문했습니다. 디저트까지 모든 식사가 끝났을 때 웨이터가 계산서를 가져왔어요. 총 금액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준호 어머니는 전혀 당황하지 않는 듯 계산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카드를 꺼냈어요. 오늘 자신들이 낼 거라고,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자 준호 어머니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웨이터가 카드 결제기를 가져왔어요. 준호 어머니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웨이터가 미안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죄송하다면서 이 카드로는 결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준호 어머니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다면서 혹시 기계 문제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웨이터가 다시 한번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카드가 승인되지 않았어요. 준호 어머니가 당황하는 기색을 숨기려고 했지만 표정에서 동요가 읽혔어요. 그럼 다른 카드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더욱 고급스러워 보이는 블랙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웨이터가 미안한 표정으로 이것도 결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준호 어머니의 얼굴이 확실히 창백해졌어요. 준호 아버지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을 때 준호 어머니는 아마 은행에서 보안 때문에 일시적으로 막은 것 같다고 변명했어요. 요즘 해외 결제 때문에 가끔 이런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해외가 아니라 국내 레스토랑이었어요. 그 변명이 말이 안 된다는 걸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세 번째 카드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평범한 신용카드였습니다. 앞에 두 카드보다는 격이 떨어져 보이는 카드였어요. 웨이터가 또다시 결제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한도 초과였어요. 이제 테이블 전체가 어색한 침묵에 빠졌어요. 준호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고 은서는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네 번째 카드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자신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같았어요. 웨이터가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에게 정말 무슨 일인지, 왜 카드가 다 안 되는 건지 물어봤어요. 준호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준호 아버지가 나섰어요. 자신의 카드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카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도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어요. 200만 원이 넘는 계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웨이터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제가 조용히 자신이 계산하겠다고 말했어요. 준호 어머니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니라고, 자신들이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제 카드를 꺼내고 있었어요. 괜찮다면서 오늘은 제가 내겠다고 했습니다. 웨이터에게 제 카드를 건네자 다행히 결제가 승인됐어요.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순식간에 결제됐습니다. 그 순간 준호 어머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교사가 자신들이 못한 일을 해낸 거였거든요. 준호는 정말 미안하다고 나중에 꼭 갚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는 길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그 화려했던 저녁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만족했어요. 드디어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된 거였거든요. 이제 진짜 폭로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는 길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준호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준호는 계속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은서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호텔 로비로 나왔을 때 준호 어머니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은행에 문제가 있었나 보다고 했습니다. 내일 당장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그 변명이 얼마나 궁색한지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한도 초과라는 건 돈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준호 아버지도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곧 해결될 문제라고 했어요. 회사에서 큰 계약이 성사되면 바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 그냥 괜찮다고 답했어요. 별일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우리는 호텔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레 파킹을 맡긴 차를 가져오기 위해서였어요. 준호 아버지가 직원에게 차 키를 건네며 차를 가져달라고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호텔 입구에서 누군가 준호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과장님, 이런 곳에서 뵙네요. 우리 모두 그쪽을 돌아봤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준호 아버지를 반갑게 부르고 있었어요. 순간 준호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었어요. 그 남성이 다가오더니 준호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오랜만이라고,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이 우리를 보더니 가족이냐고 물어봤어요. 준호 아버지가 겨우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박 과장님이 이런 고급 호텔에 오시다니 정말 잘 되셨네요. 예전에는 회사 회식도 치킨집에서 했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준호가 아버지를 쳐다보며 과장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급하게 나섰어요. 우리 남편은 사장이라고,
아마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분명히 박종남 과장님 맞다고 했습니다. 작년까지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고 덧붙였어요. 준호의 표정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버지, 정말 과장이었어요? 사장이 아니고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이 계속 말했어요. 회사 그만두신 후에 어떻게 지내시냐고, 새로운 일은 찾으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또 나섰어요. 착각이라고, 우리 남편은 자기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더욱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아니라고, 분명히 맞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준호 아버지가 퇴사할 때 송별회도 같이 했다고 했어요. 이제 준호가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아버지, 정말 무슨 일이에요? 회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남성이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듯 했어요. 혹시 가족분들이 모르셨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급하게 아니라고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 아버지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말했어요. 급한 일이 있다면서 그 남성에게 먼저 가보겠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도망치듯이 호텔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그 남성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잘못 말한 건가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남편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양해해달라고 했어요. 그 남성은 그러면서 자신도 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사라졌어요. 남은 사람들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쳐다보며 정말 아버지가 과장이었냐고 물어봤어요. 준호 어머니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이 착각한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두 번째 단계가 완성됐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은서가 준호 아버지를 찾아가 보자고 했어요. 너무 오래 안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준호 아버지가 간 화장실 쪽으로 향했어요. 호텔 안쪽에 있는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 근처에 다가갔을 때 안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네, 연체건 말씀이시죠? 알고 있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설마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전화가 올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주에는 꼭 입금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준호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절박해졌어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 전화 내용을 들은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연체가 뭐냐고, 무슨 연체냐고 중얼거렸습니다. 은서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저를 쳐다보며 눈으로 물어봤습니다. 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모든 게 드러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카드는 몇 천만 원 밀렸다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준호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가라앉았어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거죠. 준호 어머니도 우리 뒤에서 그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어요.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침내 전화가 끝났어요. 화장실 안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준호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방금 전화가 뭐였냐고, 연체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회사 일이라고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준호 어머니도 나섰어요. 정말 별일 아니라고, 일시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아까 그 사람도 그렇고, 지금 전화도 그렇고, 뭔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저희를 쳐다봤어요. 혹시 저희가 뭔가 알고 있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은서와 눈빛을 주고받은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어. 드디어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카드 연체, 허위 직책, 금융 연체까지 모든 허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준호 부모님의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호텔 로비의 한쪽 소파에 앉아서 저는 준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도영이와 함께 조사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먼저 준호 아버지의 회사가 사실상 휴면 상태라는 것부터 말했어요. 등기부등 본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사업 활동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직원도 대표 한 명뿐이고 매출도 거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어요. 준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아버지가 항상 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다고 반박했어요. 그때 은서가 나섰어요. 한국대 MBA 이야기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도영 아저씨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해당 프로그램 졸업생 명단에 준호 아버지 이름이 없었다고 했어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아버지가 거짓말할 리 없다고 했습니다. 전 준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방금 전에 들은 전화 통화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몇 천만 원 연체됐다는 이야기는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준호는 대답을 못했어요. 아까 전화 내용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때 준호 어머니가 나섰어요. 모든 게 오해라고,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회사가 잘 안 되는 건 맞지만 곧 해결될 문제라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떨군 채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동안 저희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모든 것들이 허세였다고 말했습니다. 청담동 아파트도, 고급 레스토랑 자주 간다는 것도, 회사 접대한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했어요. 준호가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정말이냐고, 정말 다 거짓말이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준호 어머니는 여전히 부인하려고 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상황이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준호 아버지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준호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편이 모든 걸 인정해버린 거였거든요. 준호 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회사는 정말 망한 지 오래됐다고, 한국대 MBA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야간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게 전부라고 털어놓았어요. 준호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그럼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준호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식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지만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카드 연체도 몇 개월째라고 했어요. 생활비도 빌려서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준호 어머니도 결국 무너졌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남편과 함께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저희를 무시했던 것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자신들이 잘 사는 척하려고 상대적으로 저희를 깎아내렸다고 했어요. 준호는 완전히 망연자실한 상태였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서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은서를 모욕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라고 했던 것, 작은 회사 다녀서 뭐 큰 돈이 되겠냐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은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표정이 복잡했어요. 준호를 좋아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전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 자체는 잘못이 없다고, 부모님이 거짓말한 것이지 준호가 나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도 했어요.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준호가 이해한다고 했어요. 자신이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같은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했습니다. 준호 부모님도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거짓말이 모든 걸 망쳤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저지른 일들이 결국 더 큰 수치를 가져왔다고 인정했어요. 그 순간 전 묘한 기분이었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저희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저희보다 훨씬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거였거든요. 교사인 저를 무시하고 은서더러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더 이상 그들의 허세에 휘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모님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 약속했어요.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준호와 은서의 관계도, 두 집안의 만남도 모두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은서가 말했어요.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쉽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전 은서에게 말했어요.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거짓말 위에 세워진 관계는 결국 언젠가 무너졌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전 생각했어요. 사람이 허세를 부리는 이유가 뭘까? 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려고 할까? 아마도 인정받고 싶어서, 존중받고 싶어서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허세가 결국 더 큰 상처와 수치를 가져온다는 걸 오늘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의 힘을 느꼈어요.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려고 해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 집안은 조용했어요. 은서도 저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져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은서는 처음 며칠 동안 많이 우울해했어요. 준호를 정말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서가 말했어요. 엄마 덕분에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었다고, 만약 결혼하고 나서 이런 일이 밝혀졌다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전 은서에게 말했어요. 준호 자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꼭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서가 만나겠다고 했어요. 저도 함께 갔습니다. 만난 곳은 조용한 카페였어요. 준호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준호가 먼저 사과했어요. 부모님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은서와 저를 모욕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부모님에게 많이 실망했다고 털어놓았어요. 지금까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은서가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 잘못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결혼을 진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라도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준호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자신이라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오히려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한 가지 더 말했어요. 부모님과 진지하게 이야기했다고,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자고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준호 어머니도 허영심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준호가 은서에게 말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자신은 앞으로 부모님을 도우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은서도 준호의 앞날을 응원한다고 했어요. 힘든 시기지만 잘 극복하리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전 도영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결국 파혼하게 됐다고, 하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도영이가 말했어요. 잘한 결정이라고, 거짓말 위에 세워진 관계는 언젠가 문제가 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서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위로해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은서도 점점 밝아졌어요. 처음에는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은서가 말했어요. 그동안 준호 어머니 말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었는데 이제 다시 찾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일도 자신의 가치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전 은서의 그런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고 더 강해진 우리 딸이었습니다. 몇 달 후 우연히 길에서 준호 어머니를 만났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화려한 액세서리도 없었어요. 준호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그때 너무 심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전 괜찮다고 답했어요. 이미 지난 일이라고, 서로 잊고 살자고 했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말했어요. 요즘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고, 허영심 부리느라 빚만 늘었는데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도 새로운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가족 모두 새 출발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도 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니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은서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은서도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준호와 그 가족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은서가 한마디 더 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사람은 솔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허세보다는 진실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전 은서에게 말했어요. 엄마도 많이 배웠다고, 특히 우리 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은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진실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때로는 허세를 부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체면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서, 또는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고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거짓말은 결국 더 큰 상처와 수치를 가져옵니다. 진실은 때로는 아프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것만이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은서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은서도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저도 이번 일을 통해서 더 당당해졌어요. 교사라는 제 직업도 소박하지만 성실한 제 삶도 충분히 자랑스럽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때로는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에 속을 수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려고 해도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진실하게, 솔직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거든요. 이 모든 일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도 언제나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